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강가에 서 있게 됩니다. 올해로 아흔을 바라보며 혹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땅 위에서 숨쉬며 살아온 한 노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고 자식의 도리가 곧 하늘의 뜻이라 여겼죠. 하지만 세월의 물결은 그 견고하던 효도의 성벽조차 허물어뜨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들 하지요. 지식은 넘쳐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밝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는 요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여기로 간다고들 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특히나 기력이 쇠하고 눈가가 흐릿해진 노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간답게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저는 75세 박옥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세상의 화려한 조명보다는 방 안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이 더 정겹게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처음 월 60만 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아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도심의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가는 세상에 어떻게 그 적은 돈으로 요양원 신세도 안 지고 자식들 눈치도 안 보며 살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하나 돌볼 틈 없었으니 아니면 전 재산을 털어 비싼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요. 내 딸들을 키울 때도 저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십니다. 밤새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달래던 시간들, 내 품에 안겨 채채거리며 잠들던 그 작은 생명의 무게감, 보드라운 볼의 감촉,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으니 내 노후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온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고 우리는 이제야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아침이면 늘 곁에서 뒤척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요. 첫 몇 주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손주들 밥도 챙겨주고 북적이는 집안 공기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혹시 식사를 방에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애들이 수학 숙제를 하는데 어머님, 숟가락 소리가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요. 그 순간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 가슴이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국을 끓여온 내 손이 이제는 이 집에서 소음을 만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밥 먹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으로, 아니 불필요한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기라도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침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여줘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발소리 좀 조심해줘요. 애들이 깬대요. 심지어는 밤에 물 마시는 소리까지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 한쪽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75년을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목이 말라도 참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족인데 왜 나는 이제 처리해야 할 짐이 되었는가? 부모님을 모시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게 부모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자 생활의 불편함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직장은 불안정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으며 노인 한 명을 건사하기에는 젊은이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딸들도 제 몰래 눈물을 훔쳤을 테지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라는 이 나이대라면 누구나 하나쯤 달고 사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간병인을 고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만사가 편할 줄 알았습니다. 월 450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을 까먹으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며 웃어주는 간병인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웃음 뒤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은 고기도 자주 해 드시는데 식비를 좀 더 주셔야 제가 힘이 나죠. 450만 원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제가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며 보람이 없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제 남편이 40년을 땀 흘려 번 돈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보람 없는 푼돈 취급을 받는 현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써도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멸시 속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했던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똑똑한 노후의 대안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번듯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복도는 넓었으며 정원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큰딸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간호사분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차가운 공장이었습니다. 오전 6시 날카로운 벨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찢어놓습니다. 잠에서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상시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눈을 떠야 합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7시 식당으로 향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식 시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밥이 모래알처럼 씹혀도 남기면 안 됩니다. 음식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라는 차가운 말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가 되면 단체 체조가 시작됩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노인들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곳에 규칙이라는 한마디면 모든 개성은 말살됩니다. 75년을 내 뜻대로 살아온 여자가 이제는 204호 할머니라는 번호로 불립니다. 204호 할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204호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박힌 차가운 숫자는 제가 더 이상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일 일깨워 주었습니다. 밤이면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의 쉼없는 코골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의미 모를 비명소리, 아야, 아야, 누구 없어요. 그 비명은 마치 미래의 제 목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외로웠습니다. 말을 섞을 사람도 진심을 나눌 동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며 단체로 수용된 정거장 같았습니다. 단 3일 만에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에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못 있겠다.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지. 이런 데서 번호로 불리며 살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답이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75년 인생의 종착역이 이토록 황량한 벌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조차 마른 새벽 4시경 제 안에서 무언가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가려 했을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 시설에 맡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말하는 표준이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모두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남들이 가지 않은,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 말입니다. 저는 먼저 제 집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 날씨와 기온을 알려주게 했고 약 먹을 시간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불 꺼줘, TV 켜줘 라는 음성 명령은 마디마디가 아픈 제 무릎과 허리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달아 혹시라도 제가 넘어지면 즉시 자식들과 이웃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 전원을 관리하니 화재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편리함을 줄 뿐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기계는 대답하지만 공감하지는 않았고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모래알 같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며칠 뒤에나 발견될까라는 불길한 생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길에서 저와 비슷한 눈빛을 가진 이들을 만난 것은요.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들은 모두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자식 눈치에 기가 죽어 있고 혼자 사는 삶이 두려우며 요양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노년의 동지들이었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요양원은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딸네 집에서 눈치 보느라 물도 못 마셨다니까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안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혼자 된 5명의 여자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을 지키면서도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요. 국가가 모든 노인을 책임질 수도 없고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첫 번째 규칙은 함께 밥 먹기였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돌아가며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라면 대충 때웠을 끼니를 동무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내니 밥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도 함께 나누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밥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입맛이 없어 거르기 일쑤였던 식사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누군가 이국 참 맛있다라고 한마디 건네주면 삶의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대개 쓸모없음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데, 동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다시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한 것은 병원 동행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병원은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혼자 큰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작아진 기분이 듭니다. 의사의 설명은 어렵고 약사의 지시는 금방 까먹기 일쑤지요. 하지만 우리 5명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약은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한 사람이 물으면 다른 사람이 메모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니 의사나 간호사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병원비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언니,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은데 미리 검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서로 챙겨준 덕분에 병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 안부 확인이라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단톡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한 줄 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 신고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체 없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없으면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새로운 경제 활동의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해온 우리에게 무슨 재능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쌓아온 연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언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규모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할머니의 손맛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친구는 바느질로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해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의 공동생활비를 충당하는
소중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년의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한 공동체 생활은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식비와 공과금, 생필품비로 매달 8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나누니 1인당 2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대용량으로 식재료를 사고 남는 음식을 버리지 않으니 낭비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소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더하니 실제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선진국들이 이미 검증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그레이코어 하우징이나 덴마크의 시니어코어 하우징은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사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노인들의 고독사가 0%에 가깝게 줄어들었고 의료비 또한 30% 이상 절감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한 건물에 살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대한 요양시설을 짓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노후 대책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노년의 빈곤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단절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나 자식의 처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대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정칭으로 맺어진 인연들, 우리는 그들을 새로운 노년의 동반자라 부릅니다. 우리의 하루는 이제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봄이면 벚꽃 아래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여름이면 계곡에 발을 담그며 어린아이처럼 웃습니다.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잎을 주워 책갈피를 만들고 겨울이면 따뜻한 구들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슬프면 함께 울어주는 이 소박한 일상이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값진 것임을 저는 매 순간 느낍니다.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눔에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이 되면 이제는 대접받아야 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떨리고 화면 속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 고생 꽤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 녀석이 할머니가 아는 삶의 지혜를 영상으로 남겨봐요. 우리 세대에게는 그게 보물이에요 라고 한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만든 된장찌개의 비결, 친구들과 산책하며 나눈 담소, 나이 들어 서러울 때 마음 다스리는 법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영상을 보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노후가 무서웠는데 할머니처럼 살 수 있다면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 삶의 흔적이 타인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저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친구는 자신의 작품을 SNS에 올렸고, 일본에서 건너온 한 할머니는 우리에게 간단한 일본어와 일본 가정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고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에게 사회적 직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요양원의 204호가 아니라 이야기 할머니, 바느질 선생님, 유튜브 작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실존을 확인받는 행위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변화는 컸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과 소품 판매 대금, 강의료 등이 모여 우리 공동체의 재정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을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만 사실 노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성숙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통찰을 사회로 환원할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가치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끝없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고 보니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방과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몇 명이면 인생은 충분히 완성되더군요. 60만 원이라는 돈이 적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버리고 나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삶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아도 한국의 노인들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제일주의 시대에는 노인들의 희생이 당연시 되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와 공동체 회복이 화두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수평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생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새로운 길은 뒤따라올 후배 세대들에게 노후가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고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동무들과 함께 저녁 노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어느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창밖을 지나는 구름이나 새며 누군가의 방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기계적인 일과의 영혼을 맡긴 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대단한 자본이나 권력이 아니라 옆집 할머니에게 건넨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라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았고
내 곁에는 내가 쓰러졌을 때 손을 잡아줄 동무들이 있으며 내 마음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월 60만 원으로도,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면 지옥이지만 함께면 천국이라는 말은 노년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격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는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양원이라는 차가운 이름 앞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년배에게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을 붙여보세요.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가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요양원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 사이로 들어갑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직접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름다운 노후의 대안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은 세월 앞에 장사 없지만 사람 사이에 쌓인 정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동무들이 해주는 밥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채널에는 또 어떤 따뜻한 댓글이 달릴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옥순입니다. 204호 할머니가 아니라 한 시대를 풍파 속에 살아남은 당당한 여성이자 지혜를 나누는 노인이며 사랑하는 동무들의 영원한 단짝입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의지대로 숨쉬고 제 발로 걷고 제 목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돈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효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웃과 소통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부모님의 이름 석자를 불러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훗날 여러분이 맞이할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각박해진다고들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여전히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특히나 노년의 우리에게 그 온기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요양원 담장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입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의 노후를 환하게 밝히는 횃불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아니, 매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고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 곁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천국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앞날에 따뜻한 봄볕 같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